2급과 1급 업무 구분해서 알아두시면 되고, 9급 지도사의 선임, 요 파트는 굳이 저는 요점 정리 안 했습니다. 9급 지도사인 경우에는 본부 소방서는 본부 관할 소방서 단위별로 9급 지도사를 선임 위촉해야 된다. 요건 선임은 안 넣었어요. 넘겨서 18페이지. 저는 우리 18페이지에서는 보셔야 될 내용이 구매 절차 상에 누가 심의 기준을 삼는지 그 언급이 있었죠. 위원장 1명, 위원 4명 이상, 간사 1명의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장비를 구매할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반드시 포함시켜야 되는 사람이 구급대원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우리가 의료법을 공부하다 보면 각각의 단체의 심의위원회가 다 있어요. 그 위원회를 섞어놓고 헷갈리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유일하게 구급 관련된 해가지고는 심의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한두 개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첫 번째 심의위원회가 바로 요 구급 장비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의 심의위원회, 위원회를 얘기하는데 그 위원회를 쭈쭈쭈쭈 뒤에 보시면 박스 뒤에 보시면 우리 참고 우리가 감염방지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감염방지위원회 참고 6 SSG 1-4 안에 박스가 있어요. 심의위원회 감염관리 지침의 1-4 감염관리함에 있어서 감염방지를 위한 위원회 감염위원회 그게 페이지가 감염위원회 참고 페이지 요거 56페이지 다음 장에 제가 넣으라고 새로 프린트를 따로 해드렸었을 거예요. 바뀐 걸로 기억나세요? 요런 도표로 된 프린트가 있었을 겁니다. 개별로 제가 업데이트 됐다 해서 교재 안에 있는 것보다는 요걸로 참조해달라 해서 나눠드렸던 것이 있어요. 그거를 굳이 지금 찾을 수가 없다라고 친다면 제가 지금 요약 정리한 노트에 있습니다. 요약 정리 노트에 보면 감염관리 대책 뒤에 보시면 SSG 1-4 표준 지침 박스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중간에 요 컬러 다른 박스 하나 있는 거.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나오는 위원회는 요 2개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문제가 나온다면 감염관리위원회하고 장비구매위원회하고 2개를 섞어서 헷갈리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같이 비교해서 알아두시라고 앞에 장비구매위원회에서의 내용을 보시면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볼게요. 장비구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하나, 위원 4명 이상, 간사 1인 거기다가 반드시 구급대원 1인 이상을 포함시켜야 된다라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얘기합니다. 근데 감염방지위원회는 위원장, 간사, 위원 2명, 구급대원은 대표 2인이 필요한다는 거. 여기에서 2인이 필요한 거고 장비구매는 1인 이상이면 되는 거예요. 구성원의 차이를 잘 알아주세요. 비교해서 위원장 하나, 위원은 장비구매는 4인, 감염방지위원회는 2인 이상, 2인, 그리고 간사 1인인데 여기도 간사는 1명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 1명,
간사 1명. 근데 여기 위원이 2인이라는 거. 장비 구매는 4인이라는 거. 구급대원은 감염방지위원회는 2인이라는 거고 장비 구매는 1인 이상이라는 거. 이걸 같이 알아두세요. 이제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이걸 만약에 띄엄띄엄 따로따로 외운다라고 친다면 절대적으로 이 문제를 선택할 수가 없어요. 골라낼 수가 없어요. 읽어보면 아리까리 하거든. 아, 이 한 사람이라 했나, 두 사람이라 했나, 네 사람이라 했나 막 헷갈려요. 그러니까 딱 한눈에 비교를 하시라고 제가 한 박스로 넣었는데 다시 앞으로 오셔서 장비 구매 위원은 제가 페이지를 안 써가지고 이게 좀 보기 힘들구나. 번호 2번 구급차 구급장비의 기능 그 위에 있는 거예요. 구급장비, 의약품, 소모품, 편성, 운영에 대한 얘기 쭉 제가 요약 정리해놨으니까 보시고 여기에서 우리가 잘 보셔야 될 내용이 각 구급대에서 필요로 하는 장비의 종류, 수량 등을 수립, 필요로 하는 장비 종류와 수량을 파악해서 요청된 결과에 따라서 장비 구매를 심의회를 개최합니다. 거기에는 위원장 하나, 위원 4명 이상, 간사 1명. 꼭 이때에는 구급대원 1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요 내용이 아까 그 뒤에 있는 박스고 그 밑에 보시면 심의위원으로 구급대원 1인 이상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장비 구매 심의회 개최도 그렇고 심의위원으로도 반드시 1명 이상이 들어가야 되고 장비 구매는 그러면 1년에 몇 번 하느냐? 연 1회. 의약품, 소모품 같이 사라지는 것은 분기별대로 삽니다. 장비는 연 1회, 소모품은 분기별대로. 그리고 유효기간이 만료된 약품은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 의료기관, 폐기업체로 넘깁니다. 보건소, 의료기관, 폐기업체. 그리고 보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절차를 밟아서 즉시 보수. 보수 중이거나 현장 활동 중에 부실된 경우는 여유분의 장비를 비치하여 관리 운영한다. 자, 지금 강조를 해서 읽은 파트는 여러분들 암기해 주세요. 그래서 장비 구매는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19페이지 나와 있죠. 중간에 유효기간이 만료된 의약품은 보건소, 의료기관, 폐기업체로 폐기 넘기고 그 맨 위에 보시면 평균 연 1회 구매 의약품 소모품은 반기별, 분기별대로 실정에 맞게라는 말을 알아두셔야 돼요. 실정에 맞게. 반드시 분기별대로 구매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함정팔 수가 있어요. 구급장비 보유 기준에 따라서 구매한다. 그러면 구급장비 보유 기준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 뒤로 넘어갑니다. 구급차, 구급장비 쭉 넘어가서 장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도 확보용의 도구는 뭐뭐뭐가 해당되는지 신체 검진용은 뭐뭐뭐 들어가는지 기도 확보하고 호흡 유지가 좀 구별이 좀 힘들어요. 그걸 구분해서 4가지 중에 하나 뽑으시오 하면 천만다행인데 박스 안에 가나다라 마바사로 넣으면 잘못하면 틀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구분해야 되는 거는 기도 확보 유지용 10종 그리고 호흡 유지용 15종 요걸 아셔야 돼요. 지금 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근데 여기에
저는 지금 이 장비 기준이 언제 거의 출처를 기준을 삼았나 싶어서 찾아보니까 대략적으로 2018년도 거예요. 근데 2020년도에 장비 기준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확보 유지용에서는 비디오 후두경 기관삭간 유도기를 추가해 주세요. 비디오 후두경 기관삭간 유도기. 그게 추가됩니다. 그리고 호흡 유지용에는 휴대용 인공호흡기 하고 호흡량 측정기 2개가 첨부됩니다. 그걸 아시면 되고, 나머지 장비는 대략적으로 용어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기도 유지하고 호흡 유지 요 부분이 용어가 거의 같은 용어로 많이 쓰이는 데가 많아서 요걸 좀 구분하기 좀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 자, 넘어갑니다. 장비에 대해서는 저는 그 예외로 봤는데, 지난주 토요일 날 시험 보셨어요? 2분 보셨죠? 보셨을 때 이 기계에 대해서 나왔죠? 장비에 대해서 문제가. 그죠? 그러니까는 다른 교수들은 이거를 문제로 삼을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반복 얘기 드리는 것은 기도 유지용하고 호흡 유지 그 장비만 구분해주면 굳이 이름 다 뭐뭐뭐 들어간다고 얘기 안 해도 요건 구분하실 수 있는 장비들이라서 저는 깊게는 안 할게요. 그것만 구분해 주세요. 넘어갑니다. 28페이지도 넘어갑니다. 요게 이제 그 각 소방서에 배치가 돼 있는 운영 지침 사항이다 보니까 좀 디테일하게 많이 나와 있어요. 자, 페이지 36페이지. 36페이지에 구급대 감염관리 지침.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감염 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올해는 아직까지는 호흡기 질환 뭐 돈다 하는 게 없네요. 그죠? 그 예방접종 하셨어요? 독감? 해요. 특히 하세요. 4번씩이나 걸리셨으면. 3번이에요? 오케이. 한번 줄일게요. 3번. 독감 예방주사 맞으세요. 미리 예방하는 게 좋아요. 그래 놓고 나도 안 맞았다? 우리 애랑 우리 룸메이트는 맞았는데 저는 안 맞았어요. 밥 먹으면서 욕 훈계 들었어요. 욕 바가지 하면서 아빠 우리도 내년에는 맞지 말자? 뭐 이러면서 둘이 그래? 맞지 마라? 저도 이제 시간 나면 맞을 건데 11월에 가기 전에 빨리 맞아야 돼요. 지금 맞는 게 딱 좋아. 10월 말 11월 초 요때가 좋습니다. 빨리 맞으세요. 그래야지만 공부도 하지. 동네 의원에 가면 돼요. 어르신들은 그거 공짜일 거예요. 반드시 어르신들은 주변에 반드시 맞게끔 해드려야 되고, 젊은 사람들은 얼마더라? 4만 원인가? 3만 5천 원인가? 내 건강 지키는데 뭘 놀랍니까? 그 정도 투자는 해야죠. 근데 진짜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면은 그 주사 맞고도 끙끙 앓아요. 그것도 균 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맞고 그걸로 끙끙 앓는 걸로 대신하는데, 요즘에는 하도 호흡기가 문제니까. 그래서 요즘에 예전에는 체계적으로 왜 예방접종 코로나 관련된 것도 뭐 4차, 5차, 지금 5차까지 나갔나요? 5차까지 지금 진행 중이죠? 6차인가요? 나 6차는 못 들어봤는데? 하여튼 이제는 하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이게 뭐 몇 차인지도 모르겠어.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지금 다 맞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이러고 있는데, 그걸 안 맞을 거면은 독감 예방 주사라도 빨리 맞는 게 좋아요. 이제는 모든 균들이 각각의 몸 안에 있으면서 변이를 일으켰을 거라고 난 봐. 공상과학인가요? 하기 때문에 내한테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 나쁜 바이러스랑 만나게 되면 어떤 궤형의 것들이 나타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는 맞아야 됩니다. 이번 주에 저도 주변에 있는 의원에 불쑥 들어가서 맞을 건데
난 주사가 제일 무서워. 구급대 감염관리, 요거는 별표해 주시고 반드시 알아주세요. 36페이지부터는 제가 요점 정리한 것을 보시면서 같이 여러분들이 책으로도 인지를 해주세요. 목적은요, 구급 차량 및 구급대원뿐만 아니라 이송하는 환자 및 보호자에게 2차 감염의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어 그 다음 뭐지? 철저한 철저한이구나. 이거 오타네요. 철저한 감염 관리를 통해 제2차 감염원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함이다. 철저한. 그래서 그 36페이지 지침을 보시면 법적 근거가 되게 많잖아요. 되게 많은데 넘어가셔서 38페이지를 보시면 또 법안들이 관계 지침이나 규정들이 굉장히 많이 언급돼 있어요. 요게 SSG에도 별첨으로 붙어 있는 내용인데 중요하겠다 싶어가지고 요약 정리한 내용에 제가 법안을 다 빼왔습니다. 법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119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조. 소방청장은 구조 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구조 구급대원이 소독을 할 수 있도록 소방사별대로 119 감염관리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구조구급대원은 근무 중 위험물, 유독물,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거나 감염성 질환에 걸린 구조자 또는 응급 환자와 접촉한 경우에는 그 사실 안때부터 48시간 이내, 제가 톤을 올리는 것은 동글뱅이를 좀 쳐서 또는 색깔을 좀 달리해서 반드시 알아주세요. 항상 1개소만 목적 주시면 안 돼요. 이상이에요. 이 48시간 이내예요. 누구에게 보고한다? 소방청장에게 보고한다. 뭔가 내가 감염에 걸린 것 같아. 그러면 일단은 부서 대표한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방청장에게 보고를 한다. 48시간 이내에. 그러면 소방청장은 그걸 알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듣자마자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보고를 받은 소방청장은 유해물질 노출되었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 또는 응급 환자에 접촉한 구조 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데, 접촉일로부터 15일 동안, 우리가 자가격리하는 동안에 2주로 생각했죠. 감염성 질병 발병 여부 추적 관리를 해야 돼요. 그냥 추가 격리를 하라는 겁니다. 15일 동안. 이 경우 잠복 기간가 긴 것을 고려해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장비 세부 기준은 소방청장에 따른다. 모든 게 지금 모든 주어가 소방청장이 모든 걸 진두지휘하고 있는 겁니다. 시행규칙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그러면 걸린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되는지, 소방청장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서식을 마련해서 적은 다음에 접촉보고서, 유해물질 등 접촉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보고를 한 것을 언제까지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지,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검진 기록 보관을 해야 됩니다. 구조 구급대원이 퇴직할 때까지. 이거는 문제 풀 때도 여러 번 나왔었죠. 퇴직할 때까지 무조건 서류나 인사기록철에 함께 보관해서 쭉 가는 겁니다. 퇴직할 때까지. 그러면 퇴직 후에는 없어도 되는 거죠. 자, 그렇다 친다면 감염성 질병 유해물질 접촉보고서 및 제26조 제3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함께 보관해야 되는 서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진료기록부. 그 밑에는 건강검진 결과서, 진료기록부, 건강검진 결과서, 병력 추정을 할 수 있는 기타 자료. 요 세 가지는 퇴직할 때까지 같이 가야 된대요. 진료기록부, 정기검사 결과서, 병력을 추정할 수 있는 기타 자료.
그래서 구급차를 소독할 때에는 주 1회 이상 소독하여야 된다. 이러한 내용들이 바로 그 페이지 38페이지에 있는 그 법안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위에도 나오고 밑에도 나오는 게 SSG4. SSG4가 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박스 처리하는 거 그거는 좀 중점적으로 보기로 하고 페이지 38페이지 넘어가시면 평상시에 그러면은 감염 관리를 어떻게 하면 좋으냐. 구조 구급 활동 준비 과정에서 일반적 구조 구급 활동 중에 감염성 물질에 노출된 경우에 이송 후 차량 관리 소독 관련 직원 모니터링, 감염성 질병 유해 물질 접촉 보고서 작성 이러한 부분들까지 감염 관리를 해줘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요 내용은 평상시에 늘 해야 되는 것이고 감염 관리의 기본 정의가 세척, 소독, 멸균 있는 거 아시죠? 세척은 무엇을 가리키고 소독은 뭘 가리키고 멸균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요약 정리한 것은 세척은 그냥 물로 비눗물로 씻어내는 정도예요. 소독은 100대 1의 소독액을 씁니다. 염소계든 소독제든 어떤 것을 쓰든 100대 1 아주 미생물 사멸에다가 목숨을 거는 거고 멸균은 아포를 포함한 모든 균이에요. 하는 방법은 열을 가해야 되겠죠? 10분에서 45분 동안 멸균하는 거. 아주 간단하게 제가 적기만 했으니까 혹시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각자 읽으면서 첨삭을 해주세요. 그래서 시험에 제가 자주 냈던 것이 감염 위험도에 따른 분류, 이 부분은 계속 제가 시험에 냈었죠. 크게 고위험, 중위험, 뭘로 들어가죠? 고위험, 중위험, 비위험 세 가지의 위험 수위를 나눌 수 있는데 고위험은 아포까지 포함한 것을 어떠한 미생물에 오염되었다면 오염된 걸 고위험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소독하는 방법은 고온 멸균, 이온가스, 액체 화학 멸균으로 담그는 것까지 다 해줘야 돼요. 어떤 기구에 해당되느냐? 일단 피부 깊숙이 피와 환자의 체액이 묻을 수 있는 모든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수술도구 그렇죠? 요로카테타 깊은 점막까지 닿았죠? 이식물은 당연히 그리고 주사바늘은 환자 피부층까지 깊게 들어갔었죠? 기관투부 삭간, 기관지 삭간이 기관지 안으로 하부기도까지 쑥 들어간 거죠? 상부기도까지 쑥 들어간 거죠? 그리고 나서 후드 마스크 분만 세트는 이해가 돼요. 근데 후드 마스크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해가 안 될 만한 것만 중점적으로 암기하세요. 준위험은 점막이나 손상이 있는 피부 접촉에 관련돼 있는 감염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박테리아. 거기에서 아포를 제외한입니다. 위에는 고위험은 아포를 포함한이고 요걸 없애기 위해서는 고온 멸균 화학 소독, 멸균수로 헹구기, 수돗물로 헹구는 알코올, 약품에 담그는 것까지는 준위험까지는 해줘야 돼요. 그하고 관련돼 있는 내용은 너무나 많아서 굳이 안 읽을게요. 근데 중간에 보면 후두경 세트 들어가고요. 후두경 세트. 아니 후두경 세트면은 목젖까지 들어가는 목젖 앞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은 준위험이구나. 목젖을 넘어서서 들어가는 것은 다 고위험이구나. 거기서 구분을 해주세요. 같은 호흡기계 세트 장비라고 해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려면 고위험만 그리고 비위험만 외우시든가. 그래서 기도 확보, 호흡기계 치료기구, 맞추기구, 내시경, 기도기, 호기말 이산탄소 측정기, 빼빼빼 마스크, 포켓 마스크, 자동식 산소 소생기, 산소 가습기, 충전식 흡인기, 겸자. 여기까지가.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환자의 가까운 내부까지는 가는 게 준위험이에요. 그럼 비위험은 뭐가 있는지? 비위험은 일단은
손상이 없는 피부나 접촉하는 물품으로 점막에는 사용되지 않는 것을 비위험요한다. 점막에. 겉에서만 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 겉만 만지는 거, 커프, 목발, 난간, 린넨 등 환자가 접촉한 모든 가구를 얘기하는데 저는 여기서 의문 제기했었어요. 곡반을 잊지 마세요. 곡반. 환자의 어떻게 보면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기타 모든 균이 사실상 토하는 거, 뭔가 피 흘리는 걸 떠받치는 거 이것도 저는 위험하다고 보는 수인데 여기에는 비위험으로 넣었어요. 곡반을 아리까리하게 집어넣어서 곡반을 선택해낼 수 있게끔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건 저만 그런 거 아니잖아, 그죠? 요거는 분류를 다시 한번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의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물품이 어느 수위에 들어가는 물품인지를 구분하는 거, 요걸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서 저는 요점 정리를 했어요. 지금 여기에는 책에는 수술기구, 요로카테터, 이식물, 주사바늘 거기까지인데 뒤에 도표로 나와 있는 지침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기관, 삽관, 튜브 세트, 후드, 마스크, 분만 세트 등등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점 정리한 내용이 양이 더 많은 게 뒤에 박스 처리되어 있는 것까지 제가 다 정리를 했어요. 52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됩니다. 52페이지 한번 열어보세요. 그죠? 거기에 이제 고위험, 중위험 얘기가 있죠. 그래서 위험 물품 넘어가고 구급대원의 구급차량의 감염관리 저는 요 부분은 법안으로 대신했거든요. 그 안에 일단은 소방서 별도로 감염관리실은 1개소 이상 설치하여 운영한다 됐어요. 1개소 이상. 일회용 장비, 위험 장비는 무조건 일회용을 사용토록 하고 멸균 소독 과정을 강화시켜라. 밑에 구조구급에 관한 시행령 26조 23항, 시행규칙 20조 뭐가 있나 하고 보니까 요점 정리 노트로 한번 볼게요. 26조 감염관리대책 소방청장은 구조구급대원의 감염 방지를 위하여 구조구급대원이 소독할 수 있도록 소방서별대로 1개소 이상을 설치해야 된다. 요거는 교재도 있었죠. 2항 구조구급대원은 근무 중 위험물, 유독물, 방사성 물질에 노출되었거나 감염성 질병에 걸린 요구조자는 응급 환자에 접촉한 경우에는 48시간, 이거 똑같이 또 반복되네. 보고한다. 3항 소방청장은 요구조자, 응급환자에 접촉한 구조구급대원이 적절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접촉일로부터 15일 동안 추적, 관리 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서 추적, 관리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봤던 법안이네요. 그 밑에 시행규칙, 감염성 질병의 유해물질 접촉보고서. 요것도 앞에서 뭐지? 왜 똑같은 게 들어갔지? 이거 하나 버려도 되겠다. 아마 반복이 돼서 제가 2번 박스 넣은 것 같은데 박스 2개 중에 하나 지우세요. 넘기고 그때 40페이지에서 소방서별 멸균 중앙공급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해당 소방서별대로 감염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하여 구급지도 의사를 통한 감염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구급대원의 건강검진 결과에 따라서 그때 요거 중요하다 했어요. 감염성 질환에 이완된 경우 구급지도사의 상담을 통하여 조치를 취한다. 감염성 질환에 노출된 후 조치가 필요한 질환은 별표 3과 같다. 이때 질환 몇 개였죠? 7개. 감염성 질환이 뭐냐? 디프테리아, A형 간염, B형 간염, 수막 알균, 백일의 광견병, 수두.
무조건 암기죠? 근데 54페이지. 54. (54페이지) 설마 감염성 이렇게 또 문제 나오면 어떡하죠? 감염병 질환으로 노출된 후 감염병 질환 중 구급대원이 감염성 질환에 노출된 후 조치를 해야 하는 설명으로 맞게 이어진 것은 그러면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어떤 환자에게 걸렸을 가능성이 높고 어떤 예방접종을 해야 되고 증상은 어때야 되고 뭐 이런 거 설마 안 나오겠죠. 그렇게 깊이까지는 안 들어가겠죠. 그냥 우리는 심플하게 그때 가서 그것이 운명이다 싶으면 그때 가서 찍고요. 지금 당장은 감염병 질환이 7가지가 있다. 디프테리아, A형 간염, B형 간염. 자,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뭐 집에 가서 암기하실 생각하지 말고 지금 당장 외우세요. 뭐 먼저 읊어보세요. 시작. 크게. 디프테리아, A형 간염, B형 간염, 또 수막알균, 또 광견병, 또 백일해. 하나 남았어요? 수두. 지금 당장 외우세요. 한 분씩 시켜봅니다. 7개. 야, 집에 가서 읽지 마시고. 아니, 에어컨 틀었는데 아직도 더우세요? 해가 들어와서 그런 거나? 그러니까. 빨리, 입을 띄고, 난 이쪽, 나도 더워. 나 이쪽으로 갈래. 아니, 이렇게 또 덥다가 갑자기 또 추워지면 감기가 온팡지게 온다 또, 진짜. 자, 한번, 암기. 나 먼저 통과해보겠다. 그냥 디프테리아, A형 간염. 여기에서는 제가 A, B 간염 이렇게 썼는데 따로 외우세요. 괜히 A, B 감염 없습니다. A형 간염, B형 간염입니다. A형, 디프테리아, A형 간염, B형 간염, 백일해, 수막알균, 광견병, 그리고 수두. 7가지. 그냥 무조건 여기서 하나 떨치고 가세요. 이게 왜냐하면 또 중간에 우리가 건강검진 대상 질환이 또 있어요. 구급대원이 건강검진을 했을 때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는 질환 5개. 그거랑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디프테리아, A형 간염, B형 간염 크게 내가 나를 못 믿겠습니까? 수막알균, 백일해, 광견병, 수두. 자꾸 입으로 꺼내세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설명할 수 있을 때 암기가 확실하게 된다니. 그러니까 식당 가실 때 기양하지 마시고 식당 가서 밥 먹으면서도 야, 전염병 7개 밥 먹고 던져놓고 대답하게 하고 밥 먹고 아니면 숟가락 못 들게 하기. 이거는 횡포인가? 자, 해서 41페이지 순서대로 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몇 페이지였죠 우리? 지금 교재가 다 섞였다. 지금 41페이지 하고 있었죠. 고감염성 질환 알아두시고 구급대원의 위생관리에서 일반 원칙은 굳이 저 안 썼어요. 뭐 다 읽으면 아는데 참 우습게도 손 씻기 쉬운 방법이지만 저 요점 정리해놨거든요. 위생관리, 구급대원의 위생관리 해서 쭉 내용을 여기 있는 내용을 최대한 추리려고 추렸습니다. 일단은 손 씻기는 이미 아실 거라서 넘어가고 손 건조시키기. 손을 건조시킬 때에는 우리 손 씻기에서는 딴 거 없이
비누, 항균제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니까 좀 깨끗이 씻어라라는 말이 주어예요. 손 씻기 방법은 뭐 어떻게 해서 씻어라 반드시 알 수 있는데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손을 건조시키는 방법, 요약 정리하는 거 볼게요. 종이 타월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면 타월 사용하지 말라 해요. 종이 타월이나 송풍기를 사용하는 경우 세면대 근처에 배치하여 오염을 방지한다. 그때 제가 또 이것도 수업 시간에 드렸던 얘기가 송풍기, 핸드드라이기가 솔직히 말해서 전파를 촉진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기계잖아요. 바람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감염자다? 그러면 내가 손을 말리려고 그 앞에 서 있지만 그 앞에 캘렉캘렉 하는 순간 송풍기에 의해서 제 바이러스 비말이 에어로좀이 돼가지고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하기 때문에 저는 솔직히 송풍기조차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주의인데 일단 여기 써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고 레버로 작동하는 타월, 보관통은 손 씻기 시작 전에 작동하고 팔꿈치로 작동하는 것이 좋다. 송풍기는 팔꿈치로. 뭔 말이야? 레버로 작동하는. 그렇죠. 레버로 작동해서 왜 손으로 풀어야 되는 거 있죠. 그러니까는 기계 장비를 만져야 될 때에는 손 씻기 전에 하라는 얘기예요. 손 씻은 후에는 깨끗하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간주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래서 손 다 비누 칠했는데 수도꼭지로 손을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또 감염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는 누를 때에는 팔꿈치를 써서 누르든지. 그러면 여기는 감염되고 되고 여기는 감염 안 돼야 되나? 하여튼 현실에서는 너무 에이세틱한 것을 유지시키는 건 조금 힘들지만 우리가 최고의 선택은 이렇게 해야 된다. 하여간 손 씻기 전에는 오염된 손 씻은 후에는 깨끗한 손이기 때문에 작동하는 것의 순서를 잘 알아두시고 손 씻는 세제로는 비누, 알코올, 클로로헥시딘, 요드 뭐 등등 있더라. 주사침 필터 예방 지침으로는 주사바늘 또는 침에 찔리는 일은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감염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 거기에서 대표적인 것이 B형 간염, C형 간염, 에이즈예요. B, C, 에이즈. 여기 또 헷갈리게 또 뭔가 주사침하고 연관된 거를 생각 안 하고 감염만 생각하면 여기 A형 안 들어갔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어요. 주사침은 B, C, 에이즈. B, C, 에이즈. 그냥 A, B, C로 해도 되겠다. 그죠? 에이즈, B형, C형 간염. 또 A, B, C로 외우려니까 A를 갖다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냥 B, A, C, B, A, C, B, A, C, 백, A, B, C, A, B, C. 주사침 A, C, B. 욕 같다. 하여튼 주사침은 요 세 가지다라는 거. 주사침 손상의 흔한 원인은 환자에게 사용하고 나서 주사침 버릴 때 생기고 환자가 불안정하거나 이리터블하면은 환자가 움직임으로 인해서 내가 바늘로 손상 입을 수 있고 뚜껑을 다시 씌우려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고 또는 침대에다가 트레이를 사용하지 않고 주사바늘하고 테이프만 가져가서 인젝션 한 다음에는 그게 바늘이 상실될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그렇고 주사침을 사용한 후 처리할 때 정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건 너무 쉬워서 문제는 안 나올 것 같은데 혹시나 예방 차원에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주사침에 뚫리지 않는 통을 써야 돼요. 수집통을 플라스틱 통 말고 그 쇠, 알루미늄 이런 걸로 된 통을 써야 되고 다시 뚜껑을 닫으려고 노력하지 말아야 돼요. 저희 때는 구부리면서 버렸습니다. 그냥 하고 나서 왠지 그건 멋있는 것 같아. 인젝한 다음에 툭 환자 앞에서 바늘 뚝 꺾는 게 나름 우리가 처음에 이제 그 학교 실습할 때나 처음 이제 취업이 돼서 들어갔었을 때 하여간 뭔가 모르겠잖아요. 제 스스로가 또는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좀 갑질 아닌 갑질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희 때는 캡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그 캡 완장이 하나 딱 머리에 얹어지니까
죄다 정신 상태가 삐딱해져. 좀 약간 왜 남자들이 군대 갔다 와서 예비군 훈련 있는 날 예비군복을 입으면 정복으로 안 입잖아요. 꼭 여기는 다 타게 놓고 모자는 삐뚤어지게 쓰고 모자가 삐뚤어지면 다리도 짝다리 있게 생겼거든. 마찬가지로 그때 똥멋이었던 것 같아요. 간호사로 딱 됐었을 때 처음에 주어진 일이 뭐 인젝션을 저한테 주겠어요? 안 줘요. 처음엔 바이탈 사인이나 하러 돌아다니라래. 어머나 환자 귀가 문드러질 때까지 청진기 대고서 환자 BP를 재는데 그때 그 BP를 재던 나의 갑질은 찍찍이를 세게 뛰는 거였어. 나 승질 났어. 나 이만큼 내가 내 사운드를 내가 조절할 수 있어. 하면서 그러니까 환자분 팔 좀 주세요. 핸드폰 붙였다가 쫙 뜯고 그걸로 스트레스 풀었던 것 같아. 진짜 못됐지. 근데 어쩔 수 없이 그걸로 하루 종일 귀가 문드러질 정도로 그것만 하니까 이제 저도 이제 화딱지가 나니까 그걸로 이제 막 승질 내면서 다녔는데 그 다음에 인젝션 한다고 바늘을 쥐어주니까요. 어떻게 하냐면 IV 라인 잡고 바늘 어떻게 처치하면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찔릴 수도 있다. 너 조심해. 이런 차원에서 여기서 보는 앞에서 뚝뚝 끊어가지고 꺾고 기역자로 꺾고 옆에다 탁 트레이다가 소리 나게 탁 던지는 게 나름 스트레스 푸는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하지 말래. 구부리다가 잘못하면 내가 찔릴 수도 있고 그게 부러지면서 튕겨서 나갈 수도 있어요. 하기 때문에 이제는 구부리지 말라는 거고 환자에게 시술 시 협조를 요청하라는 겁니다. 이리터블하게 움직이다 보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저희 IM을 놓는데 저희가 배치된 간호사가 두 사람이 한 사람이 한병동에 갔는데 너네 IV는 배웠지? IM은 배웠지? 하길래 네! 하고서 열심히 트레이 들고서 이제 IM을 놓으러 갔는데 이 친구가 긴장을 한 거야. 야, 네가 해봐. 저 환자 너무 살없다. 네가 해라 했는데 이 환자가 진짜 살이 없어가지고 어디다 놔야 될지 막 초짜니까는 막 4등분 가상의 선을 걸어서 4등분 여기다 놓으면 되겠네. 거기만 보고 알코올 문대고 환자와 교류를 한 다음에 따끔해요. 좀 차가워요. 알코올솜이 달 때마다 따끔할 때마다 이렇게 멘트를 쳐줘야 되는데 얘는 4등분 위쪽에 거기만 표적을 하다가 보니까 이 친구가 알코올솜도 안 문대고 그냥 여기 푹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깜짝 놀라니까 어떻게 돼요? 하고 엉덩이가 앞으로 왔다 뒤로 간 거야.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환자가 왔다 간 것 때문에 바늘을 2번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딱 맞고 나서 아파라 하는데 얘는 나는 놀래가지고 환자가 따가워 하면서 왔다 갔으니까 얘는 놀래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환자가 왔다가 가니까 2번 찔린 거지. 오늘은 주사가 2대예요? 하는데 이 친구가 뭐라 해? 예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복도에서 너 그렇게 하면 어떡해, 선생님한테 혼난다고, 니만 아니라 내가 혼난다고 막 이러면서 같이 둘이서 꽁짝거렸던 게 생각나요. 그 다음부터는 다음 호실에 들어갈 때는 야 반드시 예고해라, 너 환자 놀래키면 큰일 난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니까 환자가 뒤에서 환자분 따끔해요 하면서 이렇게 놔야 되는데 따끔해요 이렇게 놓은 거예요. 그러니 어때요? 손은 왔다 갔는데 그 다음에 따끔한 게 오니까는 이 환자가 또 놀란 거야. 놀라니까는 항생제 종류였는데 또 항생제가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환자분 엉덩이 푸시고요 하면서 자극을 하니까 환자 엉덩이 힘이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내 다시는 니하고 난 짝한 안 할란다고. 너 IM 할 일이 있으면 니 혼자 가라고. 나는 혼자 저쪽 갈 테니까는. 막 그때 신창끼리 그렇게 둘이서 구석탱이에 숨어서 그렇게 싸웠어요. 네가 해라, 네 잘못이다. 그러다가 얄미우면 가서 고자질하고. 참 어렸죠? 그런 면에서 환자에게 시술할 때 협조하라, 놀라지 마라, 움직이지 마라. 바늘 빼고 나서 바늘을 어떻게 처치할 못할 때는 환자분 여기 바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잠깐만 요거 여기다 둘게요 라고 해놓고 올려놓는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원래는 그러면 안 되지만 환자에게 처치 후에 사용한 침을 치울 때 치운답시고 그걸 이렇게 잡는 순간에 내가 잘못할 수도 있고, 특히나 린넨 같은 위에다 놓을 경우에는 환자가 주사 다 맞았다고 옷을 이불을 휙 덮는 순간 바늘이 돌아가면서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또 다칠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는 거고, 주사침 수거를 할 때 환자 처치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면
위험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최대한 그 깡통을 가까운 데다 두라는 얘기예요. 근데 요 얘기를 잘못하면 환자 처치와 가까운 곳에 설치하며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 말을 반대로 하면 환자 처치를 하는 곳에서 거리가 좀 있어야 안전하다. 이렇게 설득하면 또 홀딱 넘어가요. 주사 수거통은, 바늘 수거통은 가까운 데 있어야 됩니다. 픽스하세요. 머릿속에 픽스. 근데 만약에 그러다가 또 찔렸어요. 찔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하느냐? 물로 가서 일단은 씻어내야 되는 게 중요하다. 촌스럽게 피를 뽑느냐고 손 짜내고 하다 보면은 오히려 손에 멍들어요. 우려 생깁니다. 더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냥 씻는 물에 흐르게 그냥 두면 삼투압이 벌어지기 때문에 마르는 타임이 될 때까지는 계속 흘러요. 그러고 나서는 찔렸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옛날에 ICU에 있을 때 에이즈 여성 환자가 있었어가지고 그때 저희 동기 하나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었어요. 식사를 못 하시게 돼가지고 IV 플루이드 들어가게 됐는데 인젝하는데 환자가 따갑다고 식사도 못하고 막 이런데 모든 게 예민해 있는 상태인데 바늘을 딱 찔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어머! 이렇게 얘기한 거야. 이렇게 딱 빼가지고 엄청 놀라니까 얘가 얼떨결에 지 손에다 놓은 거예요. 한 번 들어갔는데 어머 하고 빠지니까 이미 들어갔던 바늘을 더 밀려고 하다가 내 손에서는 환자 손이 없어지니까 내 손에다 찌른 거지. 그래가지고서는 애가 순간 마비가 돼가지고 찌르고 나서는 애가 얼은 거야. 이 환자 에이즈 하고 나와가지고는 스가너 선생님한테 울면서 저 어떡해요 이러면서 가지고 스가너 선생님이 웃음은 나는데 웃을 수는 없잖아요. 일단은 저기 먼저 잠깐만 우리 의사 선생님 좀 한 번 부르자 이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불러가지고 오더 받아가지고 항생제 처방약 먹고 주사 맞고 했는데 별탈은 없었어요. 별탈은 없이 잘 끝났습니다. 그래서 처치 후에는 가까운 곳에 그래서 부소장에게 먼저 알리고 혈청학 검사를 해서 에이즈가 또는 결핵이 또는 간염이 혹시 옮기진 않았는지를 계속적으로 해서 검사해줘야 되고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요점 정리를 했습니다. 그 페이지가 42, 43, 44 그러고 나서 45페이지에 가시면 환자 이송 조치 여기서부터 조금 쉬었다 갑시다. 30분만 10분만